김경남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요, 장편 소설인 춘원 이강수의 유정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강수 작가의 작품은 유정 말고도 조금 더 유명한 무정 작품도 있죠. 너무도 두 작품 다 유명한 작품이라 마치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93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작품입니다. 사랑이 주제죠. 숭고한 사랑. 과연 숭고한 사랑의 처음과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등장인물로는요, 주인공 채석, 지식인이죠. 그리고 그 채석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 딸라인 남정임, 그리고 채석의 딸, 그리고 아내, 이렇게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럼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정, 이강수. 최석으로부터 최후의 편지가 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는 바이칼호스에 몸을 던져버렸는가? 또는 시베리아 어느 으슥한 곳에 숨어서 세상을 잊고 있는가? 또 최석의 뒤를 따라간다고 북으로 한정없이 가버린 남정임도 어찌 되었는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이때까지는 아직 소식이 없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일을 알아보려고 하얼빈, 치치하얼, 치타, 이르쿠츠크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붙여 탐문도 해보았으나 그 해답은 다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모스크바에도 두어 번 편지를 띄워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해답뿐이었다. 이만하면 나는 이 사람들, 그들은 둘이 다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는 조선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의 정에 남과 자별하게 친함을 가졌던 나로는 어디든지 살아있기를 아니 바랄 수 없다. 그 두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어떻게 차마 생각하랴. 나는 이 글을 다 쓰고 나서는 바이칼 호숫가에 최석과 남정임 두 사람의 자취를 찾아서 떠나보려고 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못 찾더라도 나만은 그들을 남달리 알아주고 사랑하는 나만은 꼭 그들의 자취를 찾아낼 것만 같아. 만일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 비록 패를 써 박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최석의 무덤, 이것이 남정임의 무덤이라고 알아낼 것만 같다. 설사 그들이 시체가 되어 바이칼 호스의 물밑에 잠겨 있더라도 내가 가서 그들의 혼을 부르면 반드시 그 시체가 떠올라서 내가 서서 목맨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곳으로 모여들리라고 믿는다. 아, 세상에 저를 알아주는 벗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벗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내가 부를 때 그들의 몸이나 혼이 우주 어느 구석에 있기로 아니 나타날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자취를 찾기 전에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이 글을 쓴 일이다. 왜?
세상에서는 최석과 남정임에 대하여 갖은 홍구와 갖은 모욕을 가하고 있다. 세상 사람의 말에 의지하건대 최석은 나이가 10여 년이나 틀리는, 그러고도 제가 아버지 모양으로 선생 모양으로 감독하고 지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어린 여자를 농락해서 버려준 위선자요, 죽일 놈이요. 남정임은 남의 안에 있는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와 추악한 관계를 맺은 음탕한 계집이다. 이 두 남녀는 도덕상 추워도 용서할 점이 없는 죄인이라고 세상은 판정하고 있다. 최, 남, 두 사람의 친구들조차 이제는 이 잘못 판단되는, 모욕되는 두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도 변명하려고 아니하고 도리어 나간 며느리 흉보는 모양으로 있는 흉, 없는 흉을 하나씩 둘씩 더 만들어내어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을 궁흉 극악한 그야말로 더럽고도 죽일 연놈을 만들고야 말려 한다. 만일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이 금시에 조선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을 대하여서는 세상은 다 무해라고 하든지 저만은 두 사람의 깨끗함을 아노라 하여 두 사람을 시비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도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무정하고 반복 무상한 세상인가 보다. 더구나 최석의 은혜를 받고 최석의 손에 길러졌다고 할 만한 무리들까지도 최석이 하고 마치 살인 강도 죄인이나 부르듯 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 나는 어찌하면 이 변명을 하여 주나 하고 퍽 애를 썼지만은 도무지 어찌할 길이 없었다. 몇 번 변명하는 말도 해보았으나 그러할 때마다 핀잔만 받았다. 바로 이러한 때다. 작년 이맘때 초추의 바람이 아침 저녁이면 쌀쌀한 때에 나는 최석의 편지를 받았고 그 후 한 달쯤 뒤에 최석을 따라서 떠났던 남정임에게로부터 또한 편지를 받았다. 내가 지금 쓰려는 글은 이 두 사람의 편지 사연이다. 두 사람의 편지는 이름이 편지지만은 일종의 자서전이었다. 특히 최석, 남정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두 사람이 다 극히 담대하게, 극히 자세하게 죽으려는 사람의 유서가 아니고는 쓸 수 없으리만큼 솔직하고 열렬하게 자백이 되어 있다. 나는 최석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나 슬펐고 어떻게나 분개하였던고, 더구나 남정임의 편지를 볼 때 어떻게 불쌍하고 어떻게 가슴이 아팠던고. 나는 이 사람의 편지를 다만 정리하는 의미에 다수의 철자법적 수정을 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옮겨 쓰려고 한다. 나는 믿는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뿌리가 바늘끝만치만 붙어있는 이면 반드시 지금 여기 옮겨 베끼는 두 사람의 편지 사연을 보고는 다시 두 사람의 시비를 하지 못하리라고. 반드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리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동정할 만한 곳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세상은 망할 것이니까. 나는 부질없는 내 말을 많이 쓰고자 아니한다. 곧 최석의 편지를 옮겨 베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최석의 편지는 물론 봉투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포로 쌓은 것인데 겉봉에는 바이칼 리스코에라는 일부인이 맞고 다시
이루크츠크라는 일부인이 맞은 것을 보니 이루크츠크에 내 있는 바이칼 호반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이것을 붙인 것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이칼리스코에라는 중성의 형용사로는 셀로라는 아라사 말에 붙은 것은 내 부족한 아라사 말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최석은 이 소포를 바이칼리스코에라는 동네의 우편소에서 붙이고 나서는 어디로 가버린 모양인 것이 분명하다. 이로부터 최석의 편지 사연이다. 믿는 형. 나는 바이칼호의 가을 물결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오. 나의 고국 조선은 아직도 처서 더위로 땀을 흘리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고국서 7천리 이 바이칼호 서편 언덕에는 벌써 가을이 온 지 오래요. 이 지방의 유일한 과일인 야그드의 핏빛조차 벌써 서리를 맞아 검붉은 빛을 띠게 되었소. 호숫가의 나불나불한 풀들은 벌써 누렇게 생명을 잃었고 그 속에 울던 벌레, 웃던 가을꽃까지도 이제는 다 죽어버렸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오직 성내어 날뛰는 바이칼호의 물과 광막한 메마른 풀판뿐이요. 아니, 어떻게나 쓸쓸한 광경인고. 남북 만리를 날아다닌다는 기러기도 아니오는 시베리아가 아니오. 소문나 왕소군이 잡혀왔더란 선우의 땅도 여기서 보면 삼천리나 남쪽이 얻은 당나라 시인이야 이러한 곳을 상상인들 해보았겠소. 이러한 곳에 나는 지금 잠시 생명을 붙이고 있어. 연일 풍랑이 높은 바이칼호를 바라보면서 고국에 남긴 오직 하나의 버신 형에게 나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 지금은 밤중. 브랴트족인 주인 노파는 벌써 잠이 들고 석유 등잔의 불이 가끔 창틈으로 들이쏘는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어. 우르르 탕하고 달빛을 실은 바이칼의 물결이 바로 이 어촌 앞의 바위를 때리고 있어. 어떻게나 처참한 광경이오. 무슨 말부터 써야 옳을까? 지금 내 머릿속은 용솟음 차서 끓어오르고 있어. 중년 남자의 자랑인 자존심과 의지력으로 제 마음을 통제하려 하나 도무지 듣지 아니하오. 아마 나는 이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정신과 육체가 함께 다 타버리고 말는지 모르겠소. 다른 말은 다 그만둡시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오직 남정인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으니까. 남정인과 나와의 관계를 형도 대강은 짐작하리라고 믿지만은 역시 다 아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오. 이제 와서 내가 형께 이런 말을 다 한댔자 세상을 하직하는 나에게야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소마는 세상에 남아있을 정임의 누명을 씻는데 한 도움이나 될까 하고 구차스레 이 편지를 쓰는 것이오. 아, 머리가 아프오. 형도 아시겠지만은 남정임은 내 친구 남백파 외딸이오. 백파는 남아라는 가명을 가지고 중국 각지로 표령하다가 바로 김인년 전 해에 천진서 관원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복역 중에 병으로 형의 중지를 받고 퇴역하여 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내게 그의 유족인 아내와 딸을 맡긴 것이요. 나만은 나의 친구라 하나 기실은 아버지와 더 친하고 내게는 부집은 못됐지만은 노형 연배로 이를테면 내 선배였어. 그래서 나는 관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북경으로 가서 남아의 유족을 조선으로 데리고 왔어. 그때의 정임의 나이 8살이었어. 정임은 중국 계집의 모양으로 앞머리를 이마에 나불나불하게 자르고 푸른 청옥 두루마기를 입은 소녀였어. 말도 조선말보다 한어를 잘하고 퍽 감정적인 미인 타입의 소녀였어. 그때 정임은 나를 부를 때에는 초이시 앤성하고 중국말로 불렀어. 최 선생이란 말이요. 나만은 본명을 상호라 하고 호를 백파라고도 하고 태백광노라고도 하여 백암 박은식과 함께 강유위, 장병린 같은 중국의 지사들과 교유하며 비분 강개한 시와 글을 짓고 다니더니요. 그 초치인 조선 부인은 남백파가 중국에 유랑하는 동안에 죽고 정임을 낳은 부인은 장병린의 친척이라는 중국 여자로서 장씨요. 이 장씨 부인이 남백파의 글을 보고 사랑하였다는 이만큼 그를 잘하였소. 나는 북경서 장씨 부인에게 어디로 가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더니 장씨 부인은 내가 묻는 뜻을 의아하는 듯이 물론 고국으로 가지요 하고 단연한 결심을 보였소. 장씨는 비록 상해의 중서 여숙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여자라 하지만은 그의 도덕관념은 장씨가 중지하긴 동양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모양이요. 남편이 조선 사람이니 아내도 조선 사람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는 남편의 고국에 돌아가 남편의 분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남정임 모녀를 조선으로 데리고 온 것이요. 나도 장씨 부인의 그 깨끗하고 굳은 마음에 얼마나 탄복하였는지 모르오. 나는 이 장씨 부인 한 사람을 본 후로는 중국 사람을 존경하고 그 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이 안인할 수 없었어. 서울에 돌아와서 일시 내 집에 남정인 모녀를 유숙하게 하였으나 언제까지 그리 할 수도 없어서 필운동 내 집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곳에 집 하나를 얻어 두 모녀를 우접하게 하였소. 그 이듬해가 기민년 아니요. 그때 내가 옥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 장씨 부인은 그동안에 죽어버리고 정임은 내 집에 와 있지 않겠소. 내가 옥에서 나온 날 저녁에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내게 와서 매달릴 때에 정임은 방 한편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훌쩍훌쩍 우는 것을 보고 나는 창자가 미어지는 듯이 불쌍한 생각이 나서 정임을 안고 머리를 쓸어주며 위로하였소. 이때 정임의 나이가 12살. 그는 아비를 여의고 어미마저 여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친하고 믿는 나마저 감옥에 있어서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던 것이요. 나는 내 아내가 결코 보통 여자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오. 그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고 상당한 교육도 받았고 내게 대해서는 그리 순종하는 아내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리 남편을 못 견디게 굴고 망신을 시키는 아내는 아니었어.
그는 나를 위하고 인사 범절도 그만하면 흠잡을 것이 없는 아내라고 나는 믿소. 형이 내 아내를 잘 알지만은 내 아내는 결코 보통 조선 여성보다 못한 여성은 아니라고 믿소. 그렇지만은 형아, 내 아내는 정임을 제 친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하였소. 정임이가 내 딸들과 차별을 받을 때 슬퍼하는 양을 보면 내 가슴은 찔리는 듯하였소. 어미를 본받아 내 딸들이 정임을 구박하는 양을 볼 때에는 나는 내 딸들이 미웠소. 정임이가 보통 학교를 졸업하던 해 봄에 내 아내와 나와의 사이에 마침내 정면 충돌의 시기가 왔소. 이러한 내막은 아마 형도 모르시리다. 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맏딸년이 바로 정임과 동갑 아니요. 나는 정임을 내 딸이 다니는 보통학교에 넣어서 졸업도 함께 하게 되었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 내 딸 순임이가 정임만 못한 데 있던 모양이요. 정임은 학교에서 수석이요. 내 딸 순임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10째 이상에 올라가 본 일이 없구려. 게다가 정임이가 참가를 잘해서 학교에서 기염을 받는데 순임이녀는 나를 닮았는지 참가와 그림이 아주 말이 아니요. 게다가 정임은 그 아버지 남씨 집과 그 외가 장씨 집에 미인 계통을 받았어. 얼굴이나 몸이나 모두 미인이란 말이요. 내 딸녀는 머리가 노랗고 길지를 못한데 정임은 동양식 미인의 특색으로 칠 같은 머리가 치렁치렁하지 않소. 이런 것이 모두 이유가 되어서 내 아내는 정임을 미워하였던 모양이요. 또 내 딸 순임이년도 제가 제 집에 붙어있는 정임인만 못한 것이 마음에 불쾌하였던 모양이요. 집도 없는 년이 하고 순임이가 정임을 울리는 꼴을 내가 밖에서 돌아오다가 여러 번 보았소. 정임이는 어느 학교에 보낼라오? 하고 하루는 내 아내가 유쾌하지 못한 낯으로 바로 옷을 입고 나가려는 내 앞을 가로막고 물었소. 순임이와 한 학교에 들여보내지. 하고 나는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하였어. K학교에? 하고 아내는 또 묻소. 그럼. 하고 나는 아내를 못마땅스러이 바라보았어. 정임이를 K학교에 넣는다면 우리 순임이는 M학교에 넣을 테요. 하고 내 아내는 뾰로통하였어. 나는 다만 한숨을 한번 쉬고 나와버렸소. 그러나 나는 아내의 속을 알아줄 양으로 아내의 말대로 정임을 K학교에 넣고 순임을 M학교에 넣었소. 그랬더니 의외의 하루는 내 아내가 순임은 학교에 아니 보낼라오 하고 청천벽력에 딴소리를 하였소. 왜 당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무엇이 못마땅해 그러오? 하고 나도 저기 불쾌감을 느꼈소. 그까짓 년은 학교에 보내서 무엇하오? 재주 있는 정임이나 좋은 학교에 넣어서 공부를 시키면 그만이지. 우리 순임이 같은 년이 공부는 해서 무엇하오? 순임이 너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가르치고 부엌일이나 시켜먹지. 하고 아내는 울기를 시작하오. 나는 깨달았소. 내 아내의 생각에는 정임이가 입학한 학교보다 내 딸 순임이가 입학한 학교가 지위가 낮은 것으로 아는 모양이요.
여자의 말이란 흔히 뒤집어 들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철없이도 내 아내의 말을 바로 들어서 정임을 K학교에, 스님을 M학교에 넣었던 것이요. 그럼 어떡할까? 스님도 K학교에 넣어볼까? 그렇지 아니하면 정임을 M학교로 옮겨올까? 하고 나는 아내의 마음의 화평과 가정의 화평과 또 정임이가 내 아내와 스님에게서 미움을 덜 받게 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고 아무쪼록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로 결심을 하였소. 싫어요. 스님이는 학교에 안 보낼 테하여. 하고 아내가 이성의 판단력을 잃어버린 때 스님이가 뛰어들어오지 않았겠소. 아버지, 나도 K학교에 가. M학교는 싫어. 하고 때렸어. 이년? 니까지 년이 학교가 무슨 학교야? 하고 내 아내는 스님을 노려보고 나체 핏대를 돋치며 정유미같이 재주있고 부모 없는 애나 학교에 다니지. 너같이 소같이 생긴 년이 학교가 무슨 학교야? 인제부터는 부엌일이나 하고 걸레질이나 쳐?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소. K학교는 입학 기일이 지나면 도무지 변통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오. 그래서 별별 운동을 다 해가지고 M학교에 사정을 해서 정임이를 K학교에서 끌어다가 M학교에 넣었구려. 그러나 정임과 스님은 도저히 한반에서 경쟁할 재질이 되지 못하지 않소. 시험만 치르면 정임은 첫째, 스님은 15에서 20째 안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 이 때문에 내 아내의 불평은 끊일 날이 없었소. 나는 정임에게 너무 시험을 잘 치르지 말아서 스님이보다 한두 자리 밑으로 가라고도 하고 싶었으나 차마 어떻게 그런 말이야 하오. 또 정임이나 스님이나 어느 애 하나를 다른 학교로 옮겨볼까도 하였으나 그겐들 차마 어떻게 하오. 누가 보든지 웃을 것 아니오. 내 아내와 내 집안의 망신이 될 것 아니오. 정유미는 K학교에 입학했다가 왜 M학교로 옮겨왔어요? 하고 묻는 이가 있으면 내 아내는 영절스럽게 기애들이 잠시나 떨어지라냐요? 둘을 딴 학교에 넣는다고 스님이년이 지랄을 해서 기애 정유미를 다려오고야 말았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들었소. 아이 참 어쩌면 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탐복하였소. 나도 스님이하고 정임이하고 어느 애가 내 친딸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아내는 더욱 신이 났어. 스님이나 정임이나 무엇이나 똑같이 해준답니다. 옷감을 바꾸더라도 똑같이, 먹을 것이 있어도 똑같이. 저희들이 동갑이니까 쌍둥이 같지요. 또 스님이년이 끔찍하지요. 생일이 정임이가 먼저라고 언니 하고 그건 아주 친형제 같답니다. 또 이애 아버지는 스님이보다도 정임이를 더 기애하시죠. 이러한 선정까지도 하였소. 내 아내의 이러한 말을 나는 믿지 아니하지만은 남들 중에는 아마 덜어 믿는 이도 있고 아니 믿는 이도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내 아내의 이러한 거짓말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고맙게 여긴 것이 있었어. 그것은 내 아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관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내 아내가 관념을 행위로 표현하게 되기를 하느님께 빌고 당군 할아버지께 빌었어. 이런 문제로 내 집에는 옥신각신이 끊일 날이 없었소. 아침 밥상을 대할 때부터 벌써 암투가 일기 시작하여 저녁에 내가 사물을 끝내고 돌아올 때와
저녁밥을 먹을 때와 침실에서까지 아내와 나와의 충돌은 끊일 줄을 몰랐소. 나는 어디까지든지 참자, 그저 참자 하고 꾹꾹 참았지만은 어떤 때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폭발되는 때도 있었어.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그리 큰 집이 아니니까 우리 네 애가 언쟁을 하게 되면 온 집안이 다 알 수밖에 없지 않소. 순임이와 정임이도 알 것이요. 집안 하인들도 다 알게 되지 않소. 또들 싸운다 하고 다들 시끄럽게 생각했겠지요. 정임이가 만일 우리 네 애가 싸우는 원인이 자기인 줄 알면 얼마나 괴롭겠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정임이가 학교 갑니다 하고 책 보트기를 끼고 우리 네 애가 낯을 불키고 앉았는 곳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설 때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듯하였어. 그년이 왜 하필 이런 때 들어와서 인사를 해? 아무 말도 말고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하고 내 아내는 정임의 댕기꼬리가 중문에서 쓰러지듯 마듯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순임이녀는 나더러는 학교에 간다는 인사도 다녀왔다는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안방에 있으면 힐끗 보고는 다른 방으로 달아나 버리고 마오. 그년이 제 어미 이상으로 나를 미워하고 정임을 미워하는 모양이요. 글쎄 왜 불쌍한 어린 것을 미워하오? 하고 나는 참다 못하여 한마디를 던져보. 어린 것? 하고 내 아내는 조롱하는 어조로 나이가 16인데 어린 게야? 하는 아내의 말에서 나는 놀라운 무엇을 발견하였어. 그리고 하도 위에요 또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어. 내 아내의 눈에는 정임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무심하게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요. 이제는 다만 정임이가 딸 순임보다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만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정임에게 대하여 일종의 불안과 질투를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놀라지를 않겠소. 나는 이것 큰일 났구나 하고 여러 가지로 방침을 생각해 본 결과로 하루는 내 아내가 좀 기분이 좋은 때를 엿보았어. 여보, 정임이를 기숙사로 들어보냅시다 하는 제안을 해보았어. 내 생각에는 이 제안은 반드시 아내의 한영을 받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요. 기숙사에는 왜요? 하고 아내는 내 말의 진위를 의심하는 듯이 신문을 보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 당신도 그 애 때문에 늘 노심이 되는 모양이니 그 애를 기숙사로 들여보내면 문제가 없지 않소. 당신도 요새 몸이 늘 약하고 불편한 모양인데 한 가지라도 근심을 더는 것이 좋지 않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정임이를 내일이라도 기숙사로 들여보냅시다. 하고 내 아내의 비위를 아니 거슬리도록 좋은 말로 권유하는 태도를 취하였어. 내 아내는 정임이를 차마 내어놓지 못하는데 내가 우겨서 기숙사로 보낸다는 형식이 되어야만 세상 체면에도 괜찮고 내 아내의 비위에 맞을 것 같이 진단을 하였던 것이요. 내가 정임이를 미워하니까 정임이가 내 미움받는 것이 애처로워서 그러시는구려? 하고 내 아내의 히스테리의 검구름이 또 일기를 시작하였어. 왜 그렇게 말을 하오? 하고 나는 내 진단이 오지니요. 내가 쓴 약이 예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바란 것을 발견하였어. 이렇게 오진되고 약을 잘못 쓰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이번만은 내가 무척 생각해내어서 한 일인데 참 내 아내의 마음은 신변 불가측인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소. 왜? 내 말이 당신 생각을 꼭 알아맞혔으니까 좀 가슴이 뜨끔하오? 하고 내 아내는 둘째 살촉을
내 심장을 향해서 들이쏘았어.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오? 하고 나는 역습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 그럴 것 있어? 하고 내 아내는 더욱 날카롭게. 당신이 어디 집을 따로 얻어가지고 정희미를 데리고 사시구려? 그러면 좋지 않아요? 당신도 집이라면 지긋지긋한 모양이요. 또 내나 아이들이 다 미워서 못 견딜 모양이니 당신만 정희미를 데리고 따로 나가 살면 좋지 않아요? 꺼릴 것 뭐 어딨어? 그러면 소원 성취 아니요? 내야 아이들 데리고 죽든지 살든지 당신 관계하실 것 없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려. 그게 무슨 말법이란 말이오? 하고 나는 성을 내지 아니할 수 없었어. 나는 아내의 마음이 이처럼 벌써 정임에게 대하여 마치 씨앗이나 되는 것 같이 질투의 불길을 뿜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어. 정임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딸 같은 정임에게 대하여 어미 같은 아내가 아비 되는 나에게 대하여 질투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 그도 내가 원체 허랑한 사람이어서 이게 집 저게 집 함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 형도 아시다시피 아내나 내가 다 같은 18살 동갑으로 부모가 짝을 지어주셔서 혼인한 뒤로는 나는 어느 여자 하나 팔목 한번 만져본 일도 없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40평생에 일찍 외입이라는 외자나 연애라는 연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교회의 직원으로 학교의 교원으로 그래도 똑바로 깨끗한 길을 걸어오느라고 애를 쓴 사람이요. 그야 나도 사내니까 유시오 마음에 일종의 정막을 느끼는 때도 없지는 않았소마는 그러나 내 의지력과 내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어쩌면 내 아내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소. 아내도 그때 벌써 나이 40을 바라보았소. 그는 아이를 5이나 낳았고 또 빨리 늙는 부얼부얼한 타입의 여자여서 30이 얼마 안 넘어서부터 얼굴에는 중년의 빛이 보였소. 더구나 늑막염을 앓고 난 뒤로는 몸이 바짝 수척해지고 신경만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서 제 속을 제가 끓이고 있었소. 이러한 아내이니까 정인과 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혼자 한탄하고 혼자 기도할 뿐이었어. 그럭저럭 순임이와 정임이는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어. 내 딸 순임이는 22째로, 정임이는 첫째로. 그리고 정임이는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교비생으로 동경 여자 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로 학교에서 작정하고 내게 동의를 구하였기로 나는 기뻐서 동의하였어. 정임이가 명예로운 교비 유학을 가게 된 것이 기쁘다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가정 불합거리가 없어진 것이 기뻤어.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린 뒤에야 다시 무슨 내 싸움에 거리가 있겠소. 그리되면 아내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민한 신경도 가라앉아서 지나간 3, 4년간의 마음 편할 날 없던 내 생활도 좀 안정되리라. 그리되면 정돈되었던 내 사업도 좀 진전되리라 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요. 내일 아침 차로 정임이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날, 나는 정임에게 대한 송별의 의미로 정임과 아내와 순임과 또 M학교 교장 L씨와 여자 교원 2사람을 조선 호텔로 청하여 만찬을 대접하였소. 아직 진달래가 필락말락한 이른 봄이요. 바깥에는 찬바람이 부나 호텔 안은
여름날과 같이 따뜻하였어. 나는 택시 하나를 불러내 아내와 정임과 수님을 뒤에 앉히고 나는 운전수 곁에 앉아서 지극히 유쾌한 기분으로 육조 앞으로 황토마루로 자동차를 몰아 조선호텔 현관으로 달려들었어. 진실로 이날같이 기쁜 날, 몸이 가뿐한 날을 나는 그때까지 3, 4년 내에 경험한 일이 없었어. 우리 식당은 조그만 별실이었어. 밝은 전등에 비친 고전식 붉은 방 장식과 카펫과 하얀 식탁보와 부드럽게 빛나는 은칼과 삼지창과 날카롭게 빛나는 유리 그릇과 그리고 온실에서 피운 가련한 시클라멘, 모두가 몽상과 같고 동화의 세계와 같았어. 자, 잡수시지요. 나는 손님들에게 권하였어. 내 아내도 유쾌하게 손님들과도 이야기하고. 저 어린 걸 혼자 동경으로 보내니까 마음이 아니 놓입니다. 또 얘가 몸이 좀 약한데 원 수토 불복이나 안 될지 모두 염려가 되어요. 하고 애정 가득한 눈으로 정임을 돌아보면서 선생들께 걱정을 하오. 그것이 어떻게나 나를 기쁘게 하였던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어. 그럼요. 참 쌍둥 따님과 같이 기르셨는데 친따님인들 어떻게 그렇게 기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내 집에 늘 가정방문 오던 여선생의 감격에 넘치는 듯이 입으로 가던 삼지창을 멈추고 내 아내와 정임을 번갈아 보아가면서 말하오. 뭘 잘해준 게야 있나요? 하고 내 아내는 겸양의 수사판 빛을 보이며 정임이는 원체 얌천하니까 도무지 말을 이를 리지 아니하였답니다. 되려 스님이가 말을 이를 리지요. 하고 스님을 돌아봅니다. 다들 스님을 보고 웃었소. 나도 하도 유쾌하여서 소리를 내어 웃으며 우리 스님이는 남자 7분에 여자 3분이거든. 하하하하 하고 농담을 하였소. 또 다들 웃었소. 그러나 나는 스님의 낯빛이 파랗게 질리고 눈이 셀쭉하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내 아내의 낯빛에도 불쾌한 빛이 도는 것을 보았소. 나는 아차하고 놀랐으나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소. 이때 정임은 삼지창을 들다가 도로 놓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 내 눈에 띄었소. 아, 과연 정임은 미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내 몸을 찌르르 하고 돌았소. 내 아내가 작별 선물로 지어준 진달래꽃 빛나는 양복과 틀어올린 검은 머리는 정임을 갑자기 더 미인을 만든 것 같았소. 그 투명한 살이 전깃불에 비친 양은 참 아름다웠고 가벼운 비단 양복이 그리는 몸의 선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린 양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 나는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정임을 발견하였어. 다음 순간에 정임이가 혼란하던 어떤 감정을 진정하고 고개를 가만히 들어 정면을 정양 없이 바라볼 때에는 그 두 뺨에는 홍운이 돌고 검고 큰 눈에는 눈물이 빛났어. 정임은 다시 고개를 숙여 하얀 목덜미를 보이며 소매 끝에 넣었던 손수건으로 두 눈을 잠깐 눌러 눈물을 찍어내었어. 어떻게도 가련한 동양적, 고전적 미인의 선인고, 리듬인고. 식당은 조용하였어.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정임에게로 모였어. 저 자신으로, 감정으로 바쁘던 내 아내와 딸 수님의 시선도 마침내 정임에게로 돌아왔어.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유쾌한 것, 모든 몸이 가뿐하였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머릿속과 가슴속이 무겁게 막히는 듯함을 깨달았어. 나는 은직계로 호두를 깨뜨리며 전신에 힘을 주어서 내 혼란한 감정을 눌러버렸어.
내가 왜 이랬나 나는 지금도 모르오.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꼭 그때와 같이 머릿속과 가슴속이 뻐근하여짐을 깨닫소. 수님이는 음악을 배우나? 하고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소. 이 말은 식당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소. 네, 하고 스님이가 들릴락 말락하게 대답하였소. 사람들은 가까스로 무겁고 괴로운 감금에서 풀려나온 듯이 다시 유쾌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소. 나는 이때 이 교장의 현명한 처치를 무한히 감사하고 속으로 칭앙하였소. 가사학과를 하라고 애아버지는 그러시지만 음악을 배운다고 때를 쓴답니다. 하고 내 안에도 이 자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낯에 나타났던 불쾌한 빛을 거두고 웃고 말을 하였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시지요. 하고 교장은 점잖게 말하였소. 그것 보세요. 교장 선생님도 안 그러세요? 하고 내 안에는 후원자를 얻은 자랑으로 나를 보고 웃었소. 나도 스님이가 음악에 재주가 없는 것을 잘 아오. 원체 나와 내 아내가 둘이 다 도레미파도 분명히 구별할 줄 모르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니 그 속에서 음악가가 어떻게 나오겠소. 우리 조상 중에라도 음악가가 있다면 격대 유전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조상 중에는 시조 한마디 부를 줄 알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그래서 나는 수님 인연이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반대하고 가사과를 배워서 중등 교원 자격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하였던 것이요. 이것을 내 안에는 내가 수님이가 음악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수님이를 미워하는 까닭이라고만 해석하고 또 스님 인연도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요. 당신더러 피아노 사달라고 안 할 터이니 스님이를 제 소원대로 음악가에 들어가게 해요. 정말 피아노가 필요하면 내가 친정에 가서 돈을 얻어라도 오리다. 이 모양으로 내 안에는 나를 딸을 미워하는 아비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요. 글쎄 교장 선생께서 음악가로 가라시면 가려무나. 하고 나는 이 좌석을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허락하는 뜻을 표하였소. 아버지 나 음악가에 가요? 하고 스님은 갑자기 휘색이 만면하여 내게 물었소. 나는 5, 6년 내로 딸년한테 이렇게 기쁜 낯으로 말을 받아본 적이 없었소. 그래 내일 청혼해라. 하고 나는 선선하게 대답하였소. 나 음악가에 가. 하고 스님은 뛸 듯이 제 어머니와 정임을 바라보았소. 이날 밤의 만찬에는 이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큰 성공을 하였소. 불과 30원 돈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내리라고는 예상도 못하였던 것이요. 이튿날 10시 급행해 우리 가족은 전에 없이 유쾌한 생각으로 정거장에서 정임을 전송하기로 되었소. 나는 정임의 짐을 손수 들어다가 제자리에 실어주고 여행 중에 소용될 일체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장만해 주었소. 가령 풍침이라든지 차중에서 볼 잡지라든지 정임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배멀미나 아니할까 하여 인삼과 시식이라는 멀미약까지도 장만해서 휴대약 케이스에 넣어주었소. 내가 친구의 8살 된 딸을 데려다가 10여 년이나 길러서 이젠 먼 길을 떠나보내게 될 때 이만한 일이야 아니할 수가 있어. 더구나 이번에 정임이가 내 집을 떠나면 이제부터는 독립한 생활을 하게 될 터이니 다시 내 집을 의뢰하지는 아니하게 될 것이요. 정임이가 방학이나 되면 혹시 집에를 올까? 올 필요는 무엇인가?
시집이나 갈 때가 되면 내가 주원자가 될까? 그겐들 알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정유미를 떠나보내는 것이 영원한 이별 같아서 퍽 섭섭하고 또 정유미가 불쌍도 하였소. 그래서 나는 지갑에서 돈 30원을 꺼내어서 내 아내가 보지 않는 데서 정유미의 손에 쥐어주고 책값이라든지 용돈이 부족하거든 기별해라 하고 따르르 하는 소리에 차에서 내리면서 나는 정임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어. 이때 나는 정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깨달았어. 정임은 손수건을 눈에 대고 울음이 터진 것이요. 차는 떠났어. 정임의 수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 보였어. 내 눈에도 눈물이 고임을 깨달았어. 나는 이 눈물을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게 할 양으로 외면하고 눈을 씻었어.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리니 집안은 편안하지만은 어째 쓸쓸하여진 것 같았어. 정임이가 집에 있더라도 별로 이야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 안방 머리방인 제 방에 박혀서 공부나 하고 혹시 저녁을 먹을 때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임이 있을 때에나 보았을 뿐이요. 그러하였건만은 정임이가 집을 떠나고 보니 구석이 빔을 아니 깨달을 수가 없었어. 딸을 시집 보낸 것과도 달라서 아주 내 집과는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없어진 것만 다행이었어. 수님이는 첫째로 소원대로 음악과에를 들어갔고 둘째로 이길 수 없는 경쟁자이던 정임이가 없어져서 좋아하고 날뛰고 내 아내도 그로부터는 짜증을 내는 일이 줄었어. 그리고 아내와 딸이 내게 대한 태도도 돌변하여서 정말 남편과 아비에게 하는 아내와 딸의 태도가 되었어. 예전 같으면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올 때에도 본체만 채, 딸년이 책복 끼고 학교에 갈 때에도 본체만 채 할 것이지만은 정임이가 동경으로 가버린 뒤에는 아내도 오늘 일찍 오슈 한다든지 점심은 청년의 식당에서 잡수시구려 하고 나를 아끼는 태도도 보이고 수님이도 아버지 나 바이올린 하나 사주 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 내 어깨 뒤에 와서 어깨를 흔들고 어리광을 하게 되었어. 작은 딸년도 전보다 더 아버지 하고 따르게 되었어. 우리 가정은 근 10년 만에 처음 봄을 만난 것 같이 활약하게 되었어.